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가장 최근에 냈던 몇 주 전에 나온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웨일북 출판사에서 냈고요. 이 책을 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연관을 미치는 것 꼽으라고 하면은 1위가 아마 말일 거예요. 말. 우리가 하는 말이요. 하루에도요, 말없이 살아가는 날을 꼽을기가 어렵죠. 사회적 존재라는 어떤 인간의 규정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타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짧든 길든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요. 또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말이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이럴 때요, 주로 뭘 통해 배우나요? 누군가가 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정상이고 저것이 비정상이고 이럴 때 위험하고 저럴 때 성공하고 뭐 이런 모든 말들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통해서 가족, 친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글, 책, 이러한 말을 통한, 언어를 통한 습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말을 왜곡시키면은 생각, 사고가 왜곡될 수 있죠. 사고가 왜곡되면 행동이 왜곡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말들 중에 특히 위력을 떨치는 것이 짤막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격언이라든가 교훈들이에요. 아주 상식과 통념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짧은 문장들이 강렬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럴듯한 말들 중에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12개를 모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심어주는 말들을 6가지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통념을 만들어내는 말들을 6개 꼽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왜 문제인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그냥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 고전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책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자료사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친밀하게 호흡하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전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첫 꼭지, 그것도 일부 부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프랑스의 부세라는 로코코를 대표하는 유럽의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의 몸단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여인이 화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은 지금 막 스타킹을 신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얼굴 화장은 이미 마친 상태고요. 좀 있으면 옷을 갈아입겠죠. 실내복에서 외출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중이고, 보면 가슴도 좀 드러나 있고요, 다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이 엉망이죠. 화장대 위도요, 온갖 잡동사니 물건으로 가득하고요, 바닥도 보면은 먼지털이가 나뒹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풀무 이것도 나뒹굴고, 이러다가 불도 제대로 끄지 않고 나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뜨개질을 하다가 팽개쳐놓은 실이 막 굴러다니면서 고양이 놀이가 되어 있고요, 바늘도 뒹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여자 뻔하다, 방을 저렇게 어질러 놓고 정신없이 사니,
나머지 생활이라든가 나머지 삶의 모습은 어떻겠냐. 이 방만이 아니라 거실도 지저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정돈되지 않을 채 난잡할 거라고 예상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진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표면적이고 겉도는 그런 인간관계에 치중할 것 같은, 심지어 성격적으로도 충동적이고 뭔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책의 첫 곡지 내용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어떤 통념에 대한 반박입니다. 생활이나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놨으니 나머지는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요, 여러 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그마한 현상을 놓고도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이나 자동차 보면은 막 어질러 놓은 사람이 있죠. 저도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차를 타면은요, 차 안에 막 의자 위나 바닥이나 잡동사니 물건이 가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치워가면서 앉아야 되는 심한 경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이고, 뻔하다, 뻔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집안도 젓가락선일 거고, 저 사람 분명히 일도 저렇게 할 거야. 책상? 아마 온갖 서류나 쓰레기들로 가득할 거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차는 지저분하지만 그 다음에 집은 깨끗한 사람이 있고요. 대충 자기 생활 공간은 어지럽혀 있지만 일에서는 꼼꼼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일은 매우 꼼꼼해요,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글을 쓰는데 덤벙대서 어떻게 글이 나오겠어요.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자료 챙기고 정리하고 뭐 이러는 데서 남이 좀 뭐라 그럴 정도로 결벽증이라 그럴 정도로 치밀하고 성실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지하게 덤벙대는 면도 있어요. 저 특히 좀 식탐이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먹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맛있다기보다는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이 좀 있어서 좀 허겁지겁 먹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막 옷에 흘리기도 하고 막 이 상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모습, 그것도 특히 배고플 때 막 아구아구 먹는 모습 본 사람은 쟤는 그 일상생활도 저럴 것 같다라는 이런 규정을 얼마든지 내릴만 해요. 하지만 실제는 상당히 다르죠. 그 방이나 차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둔 사람이요, 일상생활과 달리 일에서는 얼마든지 꼼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격도 무조건 거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말투가 거칠면 그 사람 심성도 거칠 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말투와 달리 섬세하고 여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그림에 나온, 붓의 그림에 나온 여성은 좀 이렇게 노출이 좀 많은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는 품행도 방정하지 않을 거야. 나가서도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은 여성이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요, 옷차림은 뭐 이렇게 통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입더라도 혹은 노출이 많더라도 실제 생활이나 정신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붓의 여인 같은 경우는요, 그 노출이 있는 옷이라는 게 꼭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요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짧은 치마 입는 거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가슴을 판 옷을 입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의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자기 개성의 표현으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 그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그만큼 한 현상과 실제 그 사람 전체와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사람이 자라나고 살아가는 그 여러 현상을 볼 때 하나로 여러 가지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좀 게으른 면이 있으면은 인생 전체에 게으를 거라고 딱 단정을 내려버리죠. 쟤는 그런 애야. 이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의 어느 분야에서 게으르면은 다른 데서도 게으를 거야 라고 또 규정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경향들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경우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섣부르게 규정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와는 달리. 그리고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혼외 자녀 보도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그 국가정보기관이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어떤 일정한 증거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노골적인 조작을 했다면은 이거는 출범의 정당성,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혼외 자녀 논란을 이렇게 흘렸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물어뜯기 시작하죠. 아니 자기 도덕성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서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느냐. 똑같은 논리죠. 사생활의 어떤 한 부분을 보면 그 사람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럼 사생활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논리가 그만큼 파다하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 문제에서도 효과적인 도구,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됐고 실제로 성공했죠.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러냐? 다른 나라나 뭐 인류가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심한 경우죠. 이런 하나로 열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비슷한 그 혼외자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제가 그 자료 사진으로 올려놓은 미테랑 대통령이에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2차례 역임했어요. 우리나라는 5년제지만 프랑스는 7년제거든요. 그래서 1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 후반기,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후반기에 아주 큰 폭로가 파리마치라는 잡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폭로가 바로 무려 30년 가까이 혼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이 있었는데 결혼한 그 즈음에 또 다른 가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쪽 가정에서는 이쪽을 모르고 이쪽에서는 그쪽을 알겠죠. 그 자녀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장성한 그 딸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증거 사진까지 제출됐어요. 제가 올려놓은 그 파리마치라는 잡지의 표지 사진은 아주 실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테랑 대통령이고요. 왼쪽에 여인이 그 딸이에요. 혼외 자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이 일종의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기자들이 미테랑한테 물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명해라. 그랬더니 미테랑이 뭐라 그랬냐. 사실이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단 얘기냐. 나한테 혼외 자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중과 또 내 직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떳떳하게 반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그 당시 프랑스의 주류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 사실은 미테랑 대통령과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랑스 신문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르몽드지잖아요. 르몽드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헤드 그 신문 큰 제목이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혼외 자녀가 있다고 해서 어떻단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파리마치를 공격하게 되고요. 르피가로지 같은 경우도 아예 하수구 저널리즘이다. 추악한 보도다. 이렇게 오히려 그 폭로한 측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거는 당시의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이라는 공직과 그 사람의 사생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의 사생활 하나 문제로 그 사람의 공적으로 했던 일과 그 사람의 업무 전반을 평가하고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폭로가 있으면 당장 대통령에서 쫓겨날 판이죠. 하지만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도요. 프랑스 국민들에게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하면요. 두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요. 한 사람은 드골 대통령, 또 한 사람이 미테랑 이제 사회당 당수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라든가 노사관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내적인 면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유럽 통합의 주축도를 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외적으로 그 치적을 많이 인정받으면서 두 사람은 꼭 위대한 대통령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갔다 저 사람이 들어갔다 뭐 그럴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공직자는 도덕성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과 도덕성 문제는 늘 논란거리였죠.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좋은데 금상첨화겠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흠집 결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정치 지도력은 탁월한데 이 사생활이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논란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접근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접근을 바꿔야 되냐. 그냥 무작정되고 지도력과 도덕성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도력은 공적인 거잖아요. 그럼 뭐 도덕성도 공적인 도덕성으로 쌍을 이루어야지 맞는 거예요. 도덕성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공적 영역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 도덕성과 사적 성격을 갖는 도덕성으로 구별할 수 있죠.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 도덕성의 결함이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죠. 그 직책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지금 우리가 검토했던 그 관련된 공적 도덕성은 뭐냐?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라는 혹은 권력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생활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럼 이거는 도덕성 중에서도 공적인 도덕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미테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공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사실 있었던 문제거든요. 도덕적으로. 그게 30년간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함이 있고 그 사람의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정도 비중으로 봐야 된다. 특히 공과 사를 구별해서 사생활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프랑스 언론과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도덕성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별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 영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결함이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더라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로 10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나머지 전체와 함께 균형적으로 봐야지 되지 하나로 일반적인 규정을 내려버릴 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모습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나 아렌트라는 그 독일의 철학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죠. 이 사람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아렌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자연 사물의 본질은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타인의 유형이나 성격을 묘사하면 그의 유일성을 놓친다. 이런 좌절감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불가능성에 연관된다. 자, 우리는요, 규정하고 유형을 나누고 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바로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자연에 대해서는 유형을 구별하잖아요. 이거는 생물이고 저건 무생물이고 저거는 동물이고 저건 식물이고 이런 구별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죠.
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원자를 통해서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고, 생물학, 또 유전공학은 유전자를 통해서 또 생명현상을 탐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만이 아니라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 독재 사회, 이런 구별하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분류가 과도하고 잘못 왜곡됐을 때 문제지만 일정하게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렌트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즉 인간에 대해서는 이걸 유형화하거나 성격을 규정하기가, 그 본질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일단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야 라는 규정을 낼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야, 어떤 성격의 인간이야, 저 사람의 본질은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더 나가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내가 모르는 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흠칫 놀라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모르는 걸 남이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나는 누구인가조차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건 그런데 거의 불가능성에 가깝다는 게 아렌트의 입장인 거죠. 특히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어떤 유형, 어떤 성격의 사람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내리게 될 때 그의 유일성을 놓치게 된대요. 유형화한다는 건요, 동일한 성격들을 모아서 이런 부류의 사람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인의 고유성은 사라져 버려요. 남과 다른 그 개인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라는 것들은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의 유일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만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은요,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는 순간요, 그런 현상, 그런 정보만 흡수하게 돼요. 그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실 중에 자기가 내린 규정에 적합한 것만 눈에 띄게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의미 있는 정보에서 탈락시켜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그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어떤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봐야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를 보면은요, 딱 하나만 알 수 있는 거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도 알기 어려워요. 사실은 열을 보고도 하나조차 알기 어려운 게 인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외적인 표현만이 있고 행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도 내 의식, 나아가서는 무의식 세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요. 그런 점에서 열을 봐도 하나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단 책 전체 차례는요, 크게 인간에 대한 편견의 말과 세상을 왜곡시키는 말로 구별해 놨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공부는 때가 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6가지를 인간에 대한 편견으로 꼽았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쓰는 말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소확행을 즐겨라, 손님은 왕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여성은 모성애가 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야를 만들어내는 말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은 제가 좀 전에 풀었듯이 첫 꼭지 중에 부분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시작해서 우리 현실의 풍부한 사례들로 접근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파고 들어가고 또 고전을 통해서 심화하는, 그래서 대안을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12개 각각의 말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40가지면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보는 것, 그리고 그 말이 끼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사용하고 타인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자기를 바꾸고 타인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뭐 그런데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데라도 역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요, 저는 12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12가지에 꼽은 것 중에 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여기에 실리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적용하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최근에 낸 제 책 우리를 속이는 말들에 대한 책 내용을 한 꼭지를 매개로 해서 같이 나눠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 책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